협력과 안광수 과장입니다.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아주 가슴 벅찬 3월입니다. 온갖 꽃들이 길거리에 많은데 이 다친 마음을 열게 하고 오늘 이 열린 포럼과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행사를 위해서 휴대폰, 히트러 진동으로 혹은 무음으로 좀 지금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 식약처의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색해 주시면, 그리고 지금 알고 계시는 주변의 다른 분들한테 카톡 하나 보내주셔서 페이스북 식품의약품 안전처 보시면 여기 못 오셔도 지금 중계로 보실 수 있다라는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와이파이입니다. 아이디가 SGC고요. 비밀번호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식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식품의약품안전 열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은 식약처 소비자위해 예방국 백혜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비자위해 예방국장입니다. 제가 예방국장을 한 지 4일째입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방청석에 앉아서 열린 포럼에 왔었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게 되니 굉장히 좀 영광이고 좀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에 관심을 이렇게 가져주시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지금 뒤에 서서도 계시고 의자도 새로 갖고 오고 막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런 만큼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식약처는 국민사회가 가장 밀접한 식의약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런 열린 포럼을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식의약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를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왔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꼭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맞춤형 규제 혁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원료 품질 관리 방안과 안전성에 대한 관리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2020년 3월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이런 열린 포럼이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국민뿐만이 아니라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논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책이 변화되고 또 발전하고 개선하는 그런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발제도 해주시고 또 토론도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이 제목처럼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10회 열린 포럼이거든요. 열린 포럼 행사에 앞서서 항상 그 전에 했던 열린 포럼에 대해서 그 제안 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그 부분을 추적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드리는 시간을 짧게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9월 열린 포럼에서 제안을 해주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희귀의약품 센터에서 그 긴급하게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게 있어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자가 치료용으로 들어오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있는데요. 결국 대마 성분 의약품을 다루다 보면은 그 지정된 곳에서만 다뤄야 되는데 희귀의약품센터가 서울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서는 그걸 받으려고 서울에 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날 어떤 환자분이 제안을 해주신 게 각 지역의 거점 약국을 좀 둬서 좀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약사회하고 MOU를 맺어서 원거리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지역별 거점 약국을 지정을 하고 공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환자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기가 좀 자가 치료용으로 구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3주 걸린대요. 갔다 와서 3주 걸리는데 그 대신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미리 좀 사두고 그 유효 기간을 고려해서 그래서 신청하면은 즉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환자들한테 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것도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수요 조사 및 구매처 협의를 통해서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저 제품에 대해서 입고를 3월 18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요구되고 있는 환자들에게 즉각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열린 포럼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식약처가 움직이는 이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제언을 주시면 저희는 그 제언 주신 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하고 저희 과 임무입니다. 이런 다음 열린 포럼에 이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하고 제안해 주신 분께 또 피드백 해주는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고민하셔서 제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19년 식약처 업무 계획에 있습니다. K-뷰티 세계 강국 도약의 일환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바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책자에 보시면은 그 순서와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는 주제 발표 이후 마지막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그 패널 토의에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첫 번째 발표,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현황 및 사례에 대해서 아모레퍼시픽 박원석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한국화장품학회 편집위원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박원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국내 맞춤형 화장품 판매 사례를 발표하게 돼서 저희 영광이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과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맞춤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고 챌린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하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제조자, 공급자 중심의 화장품을 제공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써보신 화장품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좋은 화장품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한 분 한 분 고객에게
맞는 화장품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제일 고객한테 맞는 화장품을 추천해드리자. 더 나아가서는 보다 더 고객분들의 피부 상태나 뭐 심지어 유전자까지도 검사를 해드리고 고객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화장품을 좀 제안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나중에 제일 걱정되는 게 뭐 가격만 많이 받고 뭐 기존에 파는 화장품하고 별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제일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생각하는 패러다임 자체는 일단은 먼저 고객과 우리 진짜 다 피부에서 더 중심으로 보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뭐 기본적인 제도적 환경 변화와 또 국내외 맞춤형 화장품 시범 서비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사례에서도 뭐 몇 가지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사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모레퍼시픽에서 그동안 뭐 오래된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도를 했었고 서비스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선원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환경적 변화는 이따 정책과 김성진 과장님께서 더욱 잘 설명을 하실 거라서요. 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맞춤형 화장품 동향에서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뭐 궁금하시거나 그럴 텐데요. 저희가 어떤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뭐 두 가지 이제 사례가 다는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만을 뽑아와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PL의 아포테커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피부 상태 체크북을 활용해서 피부 진단을 하고 전문 상담원 1대1 상담하면서 피부 테스트도 진행하고 피부 강화 에센스와 5가지 앰플 중 2개를 선택하게 해서 이렇게 대면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이제 코나지 세럼 같은 경우는 요 진단 및 상담 제조하는데 1시간 이상을 걸리면서 대면 이제 고객을 상대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상담 관여 및 성분의 선택을 양 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장에서 고객을 진단하고 문진하고 상담하는 즉시 제조하는 방법일 때는 두 번째는 공장에서 제조해서 이제 집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처음에 이제 톤28이라고 국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톤28은 TOUN이라고 해서 얼굴 부위를 T존, U존, 뭐 O존, N존으로 나눠가지고 그 부위의 피부 상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를거리 가이드라고 해서 한 14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고객 피부를 측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해드린 다음에 지금 구독 프로그램으로 28일 주기, 그러니까 피부가 4주 단위에서요 28일 주기로 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진단 및 상담에서 통상 30분이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마다 좀 더 집중해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공장 제조해서 배송하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작년에 나온 이제 프로본이라는 거고요. 이제 프로본 기본은 이제 고객 리뷰 기반으로 해서 리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AI 엔진을 돌려서 어떤 뭐 고객이 있으면은 그 AI 알고리즘에 맞춰서 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서비스 되는 걸로 이제 고객 피부 니즈를 파악하고 이제 실제로 피부를 측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적 처방을 추천하고 주기적 업데이트해서 한 $180에 8주마다 2달에 한 번씩 이제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선택권을 고객한테 주는 이제 Do it yourself DIY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크 뭐 다들 아시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 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서 액티브한 뭐 부스터 카트리지 5종류가 있어서 이 액티브 부스터 카트리지 여기에 끼워서 듀얼로 베이스하고 액티브가 나와서 세트 형태로 구매하는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상품합이 15니까 15개의 이제 차이를 두고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패키지에서 아까 혁신을 나왔다면 이제는 디바이스가 이제 다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킨에서 나온 에이지라운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개의 캡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데이 모이스처라이저, 원나잇 모이스처라이저, 낮과 밤마다 다른 보습제로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안타이 에이징 세럼 카트리지를 넣어서 이렇게 2개의 낮과 밤 보습제하고 카트리지 3개, 액티브 카트리지 3개 해갖고 이제 손을 대고 해서 만들어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상당히 요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쌉니다. 저희도 뭐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또 작년에 이제 소개되었던 시세이드 옵티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이런 카트리지를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IoT 기술을 했다는 데 사물 인터넷인데요. 대단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기후 온도하고 날씨에 따라서 어떤 거를 좀 추천해줘서 그런 이제 카트리지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화장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다른 이제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저희가 했던 맞춤형 화장품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짧게는 뭐 2004년도부터 하고 저희 방판 시절부터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식약처에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을 2016년 3월부터 했었어요. 그때부터 뭐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명동 아이오페 랩에서 뭐 엑스포트 다이거노시스를 해갖고 이제 명동에서 피부 진단을 하고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유전자 진단까지 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맞춤형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고객 이제 저희 국내만 하더라도 5천만 인구에서 여성분들이 맞춤형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이상은 뭐 10,000명 이상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제대로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2014년도부터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모으고 있고요. 2016년 8월에서는 라네즈를 통해서 이제 메이크업 쪽으로 마이 추천 립바인데 이게 2가지 색깔 뭐 쉐이드가 있는 추천 립바를 고객들의 요구나 취향에 맞게 새로 붙여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워터뱅크에서는 워터뱅크 그 크림 같은 경우에도 카운셀링 기반으로 해서 이 수분을 측정하고 뒤에 맞춤형 수분 솔루션을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이오페 랩에서 또 선보인 기술은요. 일단은 이제 맞춤형 세럼 서비스를 런칭했었고요. 이 기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마스크를 제조했습니다. 3D 프린팅 마스크는 이제 지금 뭐 마스크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얼굴에 맞지가 않고 내 얼굴에 넘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 얼굴 형상을 3D로 스케치한 다음에 피팅되어 있는 마스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하이브로기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이제 프린팅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부터 이제 저희가 디지털 쪽에서도 많은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뷰티 테일러나 컬러 테일러를 가지고 고객분들이 지금 피부 상태에 대한 상담을 온라인으로 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니스프리나 에스쁘아 브랜드 같은 경우도 메이크업을 최대한 고객들한테 맞춰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방문 판매 시절부터 뭐 피부 진단기를 도입했기 때문에 맞춤형을 일단 피부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의 맞춤형 화장품의 히스토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84년도에 디아모레라는 이제 아모레 일본가를 오픈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84년도에 프렌즈부터 메이크업까지 모든 과정을 시범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피부 상태를 측정하고 피부 손질과 메이크업을 시연해드렸고요. 87년도에는 1대1 맞춤형 화장품 제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컴퓨터 시스템까지 도입해서 신작이 벌써 뭐 87년도부터 저런 서비스를 기존 이상을 하고 저희는 또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디아모레 갤러리가 이제 2004년도부터 7년 동안 운영이 됐는데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카운셀링과 함께 원하는 컬러나 향, 질감을 수준을 선택해서 나만의 화장품을 만드는 메이크업 블렌딩 서비스를 디아모레 갤러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페 랩은 2013년도부터 이제 명도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고객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박사급 연구원이 직접 피부 진단을 하고 해서 뭐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스킨케어 카운셀링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아이오페 랩에서 전문 측정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문 측정을 할 때 생활 환경과 피부 측정 결과를 결합해서
고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젠 이텍스 유전자 전문 분석 기관과 함께 유전자 분석을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부 유전자로부터 피부 특성 분석 및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전자는 타고나는 거고요. 이제 요새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유전자와 어떻게 나중에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와 관리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유전자 분석 결과하고 피부 측정 결과를 한번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뭐 유전자에서 많이 쓰는 GWAS, 지노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다고 하는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지 많은 고객분들의 피부를 잘 분류하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모으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피부 특성도 유분, 탄력, 민감, 모공, 주름, 색소 등으로 여러 전문 측정 장비를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초까지 한 5,200건 가량 축적을 해놓고 있고요. 유전체 분석 데이터는 지금 SNP라고 이제 80만 개 유전자의 변이를 살펴보는 그런 SNP 유전자 80만 개 중에서 어떤 변이가 있는지를 지금 1247건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진단을 유전자 발굴하고 피부 진단 로직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5,200명과 1,200명 분들의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도 이제 GWAS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에서 어떤 피노타입이죠. 표현형, 얼굴 피부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피부 수분 함량, 주름, 헤모글로빈, 그다음 피부 속 침착, 그다음 피부 온도까지 해서 이게 관련 있는 유전자를 저희가 다 추출하고요. 그거에 대한 특허를 같이 공동으로 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라네즈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 튜톤 립바나 마이 워터뱅크, 그다음에 마이 립 슬리핑 마스크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들이 좀 더 원하는 그 취향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려고 저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이오페 테일러드 솔루션이라고 이제 마스크팩 3D 프린트와 맞춤 세럼 제조 디바이스와 이제 이 디바이스와 이렇게 패키지를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아이오페 랩에서 얻은 피부 진단 분석과 그런 것 문제나 상담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스크팩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에 이제 안면 입체 계측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내 얼굴에 딱 맞는 하이드로 젤을 이제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전에는 다 찍어서 나는 제품이라면 저거는 진짜 3D 프린팅을 프린팅해서 얼굴에 착 피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로서요. 2017년부터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미지 분석 기법 활용해서 피부 특성을 파악하고 피부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앱에서 뷰티 테일러를 찾아보시면은 그 무상 앱으로 제공받으실 수 있는 건데요. 셀카를 찍은 다음에 색소 침착이나 모공 가지고 맞춤형 스킨케어 프로그램이나 기상 정보 연계한 스킨케어, 그다음에 트렌드 뉴스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러 테일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런칭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또 활용해서 각자의 얼굴, 고객의 얼굴에 맞는 입술 사진으로부터 가장 비슷한 립스틱 제품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드려서 실제로 고객 얼굴이나 톤이나 그런 거에 맞춰서 똑같은 제품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민텔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민텔 보고서에 찾아보니까 일단은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는 한 61%로 상당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고, 여기 랑콤에서 나오는 리테인트라는 메이크업 베이스 제조기기도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 21호, 23호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많은 쉐이드를 측정을 한 다음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이렇게 디지털 연결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과 연계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빠르게 시장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K-뷰티는 그전과는 좀 더 진일보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진일보한 발전의 두 가지 키워드는 맞춤형과 디지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어는 지금 맞춤형 화장품 발효가 내년 3월 14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능성 화장품에서 성분들도 고객분들이 궁금해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의 조제 관리사나 국가 시험 가이드도 미리 빨리 준비가 돼서 내년에 발의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업계들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현지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성신여자대학교 김주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LG 생활건강 화장품연구소를 거쳐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 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주덕 교수입니다. 네, 제가 2015년 2월 달인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식약처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회의를 하자고 커피 오송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름 아마 맞춤 화장품에 대해서 많은 또 토의도 했고 또한 정책에 관한 또 일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어서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업체뿐만 아니라 아마 이것은 학교에서도 또 국가 자격증에 관한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맞춤형 화장품 시장 전망과 활성화 그를 위한 향후 과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좀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것이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업이라는 것이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저희들이 이것을 많은 것을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것을 넣었을 때 어떤 문제점이든지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판매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이런 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예전에 보면 소분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이 가장 큰 골격이죠.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시장 확대를 보면은 2016년에 이때 보면은 고객의 피부에 대한 최적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매장 내에서 혼합된 판매하는 것을 현행법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요구에 반영이 되었죠. 그때 저희들이 저도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여기 또 참여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 중반에 어떤 기업체에서 이게 맞춤형 화장품을 하려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보니까 이런 어떤 소분되어진 상태든지 또한 어떤 매장이나 이런 데서 판매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컸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15년 2월에 대통령이 보고할 때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을 해달라. 그래갖고 커피 이것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16년도에 이런 맞춤형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18년도에 분명히 개정이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내용물이나 원료에 대한 혼합이나 소분을 적석에서 제공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매장에서 내용물이나 이런 것을 배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갖다가 작년에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 이후에 많은 것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앞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여러 가지 제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LG 생활건강이나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시장이 차츰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종류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제, 향수에 관한 지금도 보면 일부 이제 향수를 갖다 브랜딩하는 이런 그 향수든지 분말 향이든지 이런 쪽에 지금도 이거 맞춤형 화장품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이든지. 그다음 기초 화장품에서도 열 종류 우리가 대부분의 기초 화장품에 그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한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제형을 갖다가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맞춤형 화장품 혼합시 주의점. 저는 이게 맞춤형 화장품을 그 당시 때 나온 그 이유로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과 요 다음 장인데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혼합이 되었을 때 유해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은 거의 없음. 우리 화장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정되는 원료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안정성을 갖다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간혹 이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외선 유기 차단제에 의해서 말고는 거의 이렇게 뭐 유해물질이나 생성된 물질은 거의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맞춤형 화장품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뭐 각질의 아화 제품이나 이 과일산 같은 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배합 한도 이상으로든지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떤 pH의 문제든지 이렇게 되면 자극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티놀 같은 경우 혼합 시에 그 배합 한도 이상으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아니면 그 아하에 들어간 물질에다가 레티놀을 들어가게 되면 더더욱 자극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부작용 유무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지금. 그다음 선 제품의 혼합 시 그 배합 한도 이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계를 혼합했을 때는 SPF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유기계와 무기계를 혼합했을 때는 자외선 SPF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혼합했을 때 그 SPF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점이든지 이런 것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발생의 원인 그 불 속의 실리콘 같은 이 불 속의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품보다는 3M의 그 반도체 세정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화장품을 사용할 때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산소가 발생되었을 때 그 자극 유무든지 이런 것이 또 따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탄산수 우리가 탄산수 최근에 많이 이용하죠. 이런 문제점이든지 그 다음에 피부 연화에 가지고 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발뒤꿈치에 그 각질 제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5% 이상의 피부에 만약에 적용했을 때는 그것은 또다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원료에 대한 혼합 문제가 이게 굉장히 또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의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에는 원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첨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에는 주름이나 미백이나 어떤 원료를 좋아서 이런 것을 여어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제조하는 사람들은 또 여어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부틴 원료를 갖다 혼합이 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 하이드로퀴놀이라는 것은 발생되어서 또 다른 자극을 유발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이런 기능성 원료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히 그 판단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 제형상 OW와 W의 배합 문제 저도 이걸 항상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합이 되었을 때 과연 여기서 제형이 달랐을 때는 더더욱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만은 제형이 같은 제형일지라도 이런 물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제형이 다른 상태에서 했을 때 점도의 변화든지 이것이 바로 만들어졌을 때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게 되면 또 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도한 향 혼합으로서 이제 알러지 발생 유무 실질적으로 이런 그 향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덕용 형태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향이 들어간 제품을 또 향을 했을 때 향에 알러지든지 그 향 자체는 또 하나의 그 완성품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향이 했을 때 향에 대한 알러지뿐만 아니라 제품에서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원료뿐만 아니라 제형에서도 큰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화장품 법상에는 우리가 보면 사용 금지 원료나 배합 한도 원료만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는 제조자 그 책임자에서 사용이나 품질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료에 대한 이런 원료에 대한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원료 제조업자나 또는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관리 문제가 가장 문제가 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시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법에 따라 등록되는 업체나 공급된 특정성을 혼합되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화장품 제조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 원료를 가능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이 이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식약처에서도 우리가 일반 그 화장품에도 이 원료에 대한 것의 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국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원료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특히 맞춤형 화장품에서는 저는 이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그 화장품 판매자는 원료 품질에 대한 어떤 관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안정성 검토에 대한 필요가 있어요. 그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 여부에서 이런 어떤 충검성 문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가 있죠. 혼합되었을 때든지 또 원료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서 같은 원료를 갖다가 이게 혼합을 완성된 제품에서 원료를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완성된 제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원료가 또 추가했을 때는 이런 중금속의 그 배합 한도 이상을 우리가 그 규정 이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도 이제 되어지고, 그 두 상품 간의 혼합이 발생했을 때 방부제 초과든지 방부제 하락 문제,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방부제가 실제적으로 화장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부제 없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잘못해서 알러지 발생의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 초과되었을 때 알러지 문제든지 이런 것이 정확히 우리가 그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형, 그 맞춤형 화장품 미래 전망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적으실 것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제형이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결국은 그 제 뒤에서 이제 결론은 우리가 제2 이제 뷰티 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을 저는 이제 굉장히 그하고 뒤에 이제 IT 기술이나 이런 쪽을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유전자 분석 기반을 해서 개별 피부를 분석한 상품으로서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에 대한 기반. 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KBS 1라디오에 그 토요일, 일요일 하는 2시에 그 박희준의 그 성공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방송국에 가서 제가 이 IT 기술과 화장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래에는 이런 어떤 유전자적인 IT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가 화장품 회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화장품과 그 유전자 조합에 의하면 LG 생활건강 같은 거는 마크로젠, 앞에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테라젠 이텍스 같은 한국 화장품에서 더젠 바이오, 제니크 이런 쪽에서 이런 화장품 회사와 유전자 조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이런 것이 또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유전자의 민간업체에 허용된 유전자의 검사 품목에 보면은 색소 침착이든지 탈모든지 피부 노화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측정해 되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맞춤 화장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보면 유전자에 의한 이런 시장은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유전자 맞춤형 예를 들면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는 구강 점막을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화장품까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DNA 분석을 해서 취약적인 개인 유전자 특성을 고려해서 안티에이징 제품을 갖다가 만드는 그런 쪽이고, 그 다음 제니크 같은 경우에서도 유전자 수집이든지 구강이든지 피부 라이프 스타일을 해서 이런 전부 조사를 해서 콘센트레이트 제품을 만들어주는 이런 쪽의 이런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좀 비싸다는 것들,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이 시스템이고, 그 다음 IT 기술을 이용하는 어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통한 이런 어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쪽으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IT 기술을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장품과 지금은 우리가 IT 기술을 융복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대. 이것과 화장품을 잘 접목하면 우리는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IT 기술과 맞춤형 화장품 영역의 어떤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저는 이야기했어. 그래서 이런 보면 그 AI든지 이런 인공지능을 위한 맞춤형 지금도 일본 나오고 있고 이런 어떤 맞춤형 화장품들이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또 이런 그 IT 기술도 그러고 유전자 그 기술도 그 정확한 피부 측정을 하더라도 조금 우려되는 것이 그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처방을 갖다가 개발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게 더 우려가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쨌거나 그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미래에는. 그래서 이렇게 IT 기술을 그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이 보면 인공지능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그 안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제 이런 쪽의 그 분석을 이런 어떤 우리가 결국은 IT 기술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되죠. 이런 어떤 많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람의 어떤 정확한 피부에 대한 그 진단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에서 여기서도 보면 이런 어떤 그 피부 상태를 갖다 정확히 측정을 해서 이런 그 사람 피부에 맞는 코드의 화장품이든지 이런 쪽을 해주면 우리가 그 사람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의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쪽의 그 제품들이 지금도 나와 있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의 경쟁력과 활성화 과제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식약처에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이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조건을 보면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나 배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원료에 대한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과 뭐 이런 것이 없이는 우리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그 다음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에 극대화한 정교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제적인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해서 뭐 해서 대충 이거 만들어주고 가격만 비싸게든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정확한 분석은 좋은데 그 정확한 어떤 처방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흉내만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교한 어떤 제품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K-뷰티의 제2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외국도 그러고 결국은 이런 쪽에 미래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저는 이게 맞춤형 화장품이 새로운 우리가 화장품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동력의 기반이 되지 않나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을 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을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하면 IT 기술을 활용한 선호도 분석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는 거죠. IT 기술 정확한 빅데이터든지 뭐든지 이것을 정확한 그것을 분석이 돼야 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이는 그냥 대충 뭐 문진을 통해서 친다는 그거는 저는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스스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선행되어야 하고 과학적 인식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은 과거와 다르잖아요. 모든 것은 원료 하나를 쓰더라도 과학적인 그 데이터, 어떤 기작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에도 이런 어떤 그 과학적 인식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있고, 지금 이게 보면은 그 큐표라는 그 제품 보면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인의 그 퍼스널 컬러를 갖다가 이렇게 진단해주는 이런 로봇 빌더가 제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색상들을 조합해서 색조 화장품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맞춤 화장품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할 거면 이 두 가지에 대한 IT 기술과 소비자의 인식이 잘만 되면 우리가 제2의 그 K-뷰티에 성장하는데 큰 어떤 그 성장의 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시간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김주덕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표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김성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화장 정책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아마 이제 저를 여기 참석시킨 거는 어떤 내용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좀 많은 얘기를 듣고 제도가 잘 정착된 그 초기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그 환경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저는 좀 저희가 발표할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고 또 앞에 발표하신 분들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제 지금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수보다는 작년에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62억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가 5조가 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데는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무역 적자였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수입이 좀 더 많았던 거죠, 수출보다는. 이제 화장품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화장품 그 기술이 제조 기술 그리고 어떤 유통, 그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세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서 지금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는 세계 선진국 수준에 속해 있다 해서 이런 어떤 이제 맞춤형 화장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런 걸 시작해도 될 만한 시기가 됐다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는 이제 어떤 그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그 소비 욕구에 대한 충족과 또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들인데 소비자가 어떤 색상의 향 등을 선택하고 그 즉석에서 이제 즉석 화장품을 혼합하거나 또 소분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1대1, 소비자와 1대1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도록 이제 제도가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이라든 이런 부분은 이제 말씀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네, 지금 맞춤형 화장품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 52개 업체가 지금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저희 처에서도 이걸 이제 맞춤형 화장품 시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처에서도 어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명회도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으로는 이제 지금 제조 판매업자 직영 매장하고 면세점 내 그 화장품 매장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시범 사업의 주요 목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맞춤형 화장품의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또 판매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그런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대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영 매장, 또 면세점에 있는 화장품 매장, 그리고 이제 명동이나 제주도 이런 데서 관광 특군에 있는 그 화장품 매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합 지금 사용하는 그 맞춤형 화장품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혼합 범위를 보면은 이제 기존 화장품 간에 그 혼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화장품에다가 다른 원료, 색소 이런 걸 넣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방향용 제품류, 기초 화장품류 제품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주덕 교수님 이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지금 혼합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 저희도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요. 그게 제품의 안전성과 그 안정성이 같이 이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금 시행규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
네, 그 책임 그 판매장에서 바로 임의로 이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제를 하는데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한을 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제품들은 주로 이제 책임 판매업자, 지금 제조 판매업자였죠. 종전에 제조 책임 판매업자가 어떤 제공되는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타전 테스트하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매뉴얼을 제공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현장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지금 맞춤형 화장품은 이제 저희가 하는데 조금 보면은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업종 신설되면서 그 자격 요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이 부분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조제 관리사는 이제 저희가 보건의료 국가기술 시험원에서 이제 시행하죠. 거기서 시험 시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협회라든지 관련 단체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어떻게 과목이라든지 시험 출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올해 안에 내년 3월부터 이제 현장에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안에 그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말에는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합법화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맞춤형 화장품 정의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이제 화장품 간이겠죠. 이런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 혼합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된 화장품들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섞는 것도 되고요. 또 소분하는 거. 이제 단순히 그 화장품 소분하는 행위도 저희가 이 범위에다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그 식약처장, 지방청에다가 이제 바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제관리사 이 부분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이 조제관리,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제 혼합이라든지 소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조제관리사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제관리사가 바로 이제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치르게 되어 있고요. 국가 보조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의료 국가기술 시험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작년에 62억 불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2011년도에 굉장히 화장품법에서는 아마 우리나라 화장품하고 굉장히 큰 화장품법이 가장 큰 변화가 왔던 게 2011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예전에 11년 전까지는 화장품이 화장품 사용한 원료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었습니다. 포지티브라고 하죠. 이러한 원료만 쓰세요해가지고 포지티브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네거티브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원료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는 성분만 빼놓고는 이제 알아서 회사에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건 큰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화장품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장, 그러니까 시설이 있어야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제조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년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제조 시설이 없어도 일종의 이제 어떤 마케팅 능력만 있으면 들어와서 그 제조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변화가 그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공장이 없이도 그 판매를 하는 분들, 브랜드를 가지고 마케팅해서 하시는 분들이 12,000개가 넘습니다. 이제 좋게 되고 제조업자가 한 2,200개 정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네거티브 할 때 이제 2011년부터 도입할 때 상당히 많은 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윤미 사장도 제가 오랜만에 뵀는데요. 주윤미 사장도 그때 그때 이제 소비자 단체에 계시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이제 부분들 잘 그런 걱정하는 부분들 잘 수용해서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이 지금 화장품 시장이 형성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면은 여기 기대효과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그 기대효과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법 개정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확신 없이 막 어떤 제도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그때 당시에 국회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단체 그리고 저희 이제 그때 당시 식약청이었습니다. 식약청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같이 했는데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 어떤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만족도 향상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18년 3월달에 그 화장품 법이 개정 공포됐고요. 이때 이제 시행 시기를 2년 정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유예를 줬고, 그때 화장품법에서 이제 맞춤형 화장품이 어떤 거다 이런 걸 이제 공포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세부 규정 시행 규칙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화장품 판매업자의 어떤 신고 요건, 그리고 준수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표시할 때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수하는 범위,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런 회수하는 범위까지 이제 같이 포함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 이제 김재석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 그리고 혼합 가능한 원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맞춤형 판매장은 이제 현장 이 제조업소처럼 이렇게 막 공조가 되어 있고 막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위생관리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 이제 저희에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하고, 이제 조제관리사의 자격을 이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목은 한 지금 4과목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과목 정도로 하고 있고, 이제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문가들과 같이 해서 좀 저희가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제관리사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급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제 수요가 생길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공급을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금 이 맞춤형 화장품 지금 추진단이 지금 업계와 같이 이제 협회하고 저희가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서 곧 이제 저희 그런 시행규칙이 이제 될 때면, 시행규칙은 저희가 한 8월 정도 지금 완료할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어떤 이제 입법 예고가 될 텐데요. 이때 이제 많은 의견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의견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많은 제안을 해주실 텐데, 저희가 그 부분과 그리고 저희가 좀 반영해서 한 8월 전 이제 8월에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이제 한 5월이나 6월에 저희가 행정예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많은 의견 좀 주시고, 어쨌든 좀 이거 할 때 소비자들의 어떤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부분인 커다란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이제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덕 교수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안전 부분이 어떻게 확보될 것인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저희는 그 부분에 맞춰서 어떤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안전 기반도 한 그런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해 주신 김성진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패널 토론인데요. 토론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사이에 제가 아까 저 유전자 검사나 뭐 BT, AI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던 게 있었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한 사람의 세포가 보통 한 30조 세포로 돼 있다고 합니다. 30조.
그 중에서 적혈구 뭐 이런 거 빼면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세포는 한 6조 세포 정도 될게요. 꽤 많죠? 근데 6조 세포인데 이 세포 하나당 가지고 있는 유전자 쌍이 DNA 유전자 쌍이 3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세포 하나당 30억 개. 이렇게 30조 세포에 30억 개.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걸 길이로 계산해 보면 몇차 하면은 한 사람의 유전자를 다 모아 보면 그 태양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렇게 꽤 크죠. 이런 이제 유전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화장품 쪽에 아까 적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니까 저는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화장품 이제 뭔가 좀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해 주실 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교수님이신데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서울지방청의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술 기준 자문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식약처에 마침 그 맞춤형 화장품 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민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프로그램 주제인데 맞춤형 규제 혁신, 맞춤형 화장품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열린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직접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은 여러분들 보시는 좌측에서부터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시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김성진 과장님 협조하십니다.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김민호 교수님, CNI 소비자연구소 조영민 대표님 전수하십니다. 아모니패시픽 기술연구원 박건석 씨, LOK 제도관리부 임서영 팀장님 전수하십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님 전수하십니다. 앞서 세 분의 발제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정 토론자 세 분의 의견 개진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 주제가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 국내외 사례, 그리고 시장 전망 활성화 방안, 제도 추진, 정책 추진 방향이겠습니다. 그래서 소개 순서와 마찬가지로 조현미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5분 정도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윤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이야기가 나온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려도 있지만 좀 기대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화장품 제품의 수준이 지금은 거의 의약품하고 비교할 정도의 기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는 화장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어떤 질병을 치료해가는 장기적인 치료 과정에서 약품이 아니라 화장품을 활용해가지고 치료 과정들을 계획하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다양하게 성장이 갈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소비자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후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 맞다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통해서 뭔가를 실현하려고 할 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강도라 그럴까요? 의약품과 화장품과 이런 제품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수준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결국 나타나는 핵심의 어떤 소비자 쪽의 이슈는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의 책임 소재 부분이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딱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게 이번 정책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전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제품이 다양화되어 있고, 아까 이제 아무래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현재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부가 서비스 형태로 개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히 소비자들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그것도 국가 자격을 가진 독립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환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겪어왔던 화장품 브랜딩 서비스인데 그것이 그 제품을 만든 아모레나 뭐 LG나 이런 기업 베이스의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독립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한 독립된 서비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인데요. 독립적인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세가 있느냐, 소비자가. 왜냐하면 지금은 아모레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그걸 사려고 갔더니 이런 서비스도 해줘라고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로 화장품값 외에 비용을 지불하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조제관리사라고 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비용 외에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저는 이제 시장이 동축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을 만들어놨는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부가 서비스 형태로 브랜딩을 제공하거나 개인 맞춤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그 제품의 어떤 퀄리티를 차별화하기 위한 또는 그 회사의 그 서비스를 차별화하기 위한 이런 기능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어떻게 잘 초기에 문제없이 만들어 갈 것이냐, 시장을 형성해 갈 것이냐, 형성할 수 있는 거냐, 지금 같은 굉장히 다양한 화장품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거의 화장품 시장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라고 좀 보고 있는데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고 보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안전성 문제 얘기하셨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제품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나온 것들을 브랜딩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제품 베이스에서 갖춰져 있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서비스, 제가 좀 브랜딩이라고 하는 걸로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법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해하고 있는 개인 맞춤형 그 화장품 서비스에서 굉장히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진단 과정, 뭐 필요에 또 메디칼 서비스와 결합된 방식의 정말 본격적인 전문 서비스 이런 영역을 아까 DNA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런 영역을 전부 다 포괄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로덕트를 가지고 약간의 브랜딩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에게 조금 더 적합한 어떤 것들을 선택해주는 서비스 차원에서의 중간 단계 정도가 지금 법에서 들어가 있는 수준이고요. 그것은 사실 개인 맞춤형 화장품의 전체 틀을 놓고 보면 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제품 안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브랜딩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오염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 브랜딩해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트러블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생기는 거라는 걸 다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제품을 프로덕트 생산하는 기업의 부가 서비스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근데 제조 관리자가 브랜딩에서 생기는 트러블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도 국가가 지정해서 육성한 전문 어떤 직종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생겨나는 모든 소비자와의 크레임에서의 문제들은 전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조제 관리사에게 부여되는 책임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임 부분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 해석해보면 자신이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브랜딩해서 소비자에게 맞춰서 줬는데 거기서 생긴 거를 자기가 선택한 제품을 제조한 쪽에다가 물을 수는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 큰 변화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책임을 다 안고 시장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 소비자를 상대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긍정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우려
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후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공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바로 소비자의 지불 의사와 크레임에 있어서의 정확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고 그 처리 과정들을 분명히 해서 소비자가 그 서비스 선택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골탕만 먹고 돈은 돈대로 썼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그 제품, 그런 서비스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초기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이 긍정적인 어떤 형성 과정을 거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까지 거의 뭐 앞으로 준비하시겠지만 사실 그게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내가 이거 해볼만 한 거구나. 내가 이거 해서 괜히 손해보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신뢰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도록 하는 이 관리의 방식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또 나머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 대표님께서 초기 맞춤형 상품의 시장 영상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우려 그게 이제 가장 큰 발생된 문제의 책임 소재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조제관리사 분들도 많이 해결되게 되는 저희가 과제를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2016년에 사실 그 책임 소재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오히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걔랑 워낙 단순하게 레시피를 책임지는 수준으로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당히 좀 진보된 앞서가는 부분은 맞긴 한데 근데 그건 변화를 먼저 받아들인다는 혁명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시행을 하다 보면 초기 시행에서 굉장히 좀 문제점은 분명히 이제 사업지대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임세영 팀장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로레알 코리아 임세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들이 이미 많은 발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가져가려고 하는 두 가지 컨셉인데 하나는 아까의 PL에 단순히 거의 다 만들어진 완제를 조합하는 형태 또는 마지막에 랑콤의 기계 안에서 이제 저희가 루팡드라고 해서 아예 파운데이션을 각 색깔에 맞춰서 이제 제작하는 두 가지 이제 제품들을 이미 해외에서 다 미국에서 특히 이제 출시를 해서 저희도 이제 시연을 하고 있었고 특히 TL의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저희 이번에 시행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글로벌사로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 규제형 자체가 처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위해서 제가 더더욱이나 더 규정을 전 세계 규정을 다시 봤는데 이렇게 규정화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인 것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업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 것에 대해서 저희는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시행을 하면서 저희도 되게 많은 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춤형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가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는 것들을 저희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간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량은 굉장히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저희 회사한테도 특별한 가치를 주기가 굉장히 저희도 힘든 상황이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번 시행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저희가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도 이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기계 같은 거를 이용하는 거는 작은 생산시설이 어떻게 보면 판매대에 놓여 있는다라는 관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점이 되게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전적인 문제를 많이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품의 특징과 그리고 품질 관리가 그런 기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전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화장품을 만드는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안전함이 이미 좀
수정되어 있는 거 저희가 이제 확인한 그 결과를 기준으로 안전평가는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존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았을 때, 너무 적었을 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평가를 해서 그 안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는 위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매장 직원들은 저희 회사의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저희 가이드를 이제 제공을 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은 저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안전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진행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맞춤형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더 검토를 하고 제품을 내놔야 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 팀장님께서 업체에서 그 맞춤형 상품 준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안전성 평가 관련된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그 협회 장준기 장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장품협회 장준기라고 합니다. 그 맞춤형 화장품은 이제 기존에 제공되어 있던 제품들이 이제 주로 색상 같은 걸 보면 한 3가지 정도 색상이 있습니다. 피부톤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피부 타입별로 제공되는 것도 한 3가지 정도.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1대1 피부 색이나 아니면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이제 제공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 시작이 된 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 외국에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제도를 외국은 결과를 그 기본으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법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은 현재 그 법 제도 하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맞춤형 화장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있지는 않아요. 별도로 규제가 있지는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제조업이라는 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뭐 시설 요건이나 대표자 자격이나 그다음에 제조 판매업을 하려면 또 그 제조 판매 관리사를 둬야 되고 뭐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은 현재에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에서 일부라도 제품을 변형해서 공급하는 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제품을 소량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것도 현재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풀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특성에 맞도록 사전 관리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고 거기에 요건을 이제 갖추도록 한 것 중에 하나가 조제관리사입니다. 이제 조제관리사를 국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두도록 했고 그런 사람만이 그 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을 마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정의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롭게 다 만들어가지고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뼈대라고 하는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건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뼈대가 있고 거기에 일부의 그 원료를 섞거나 아니면 내용물을 섞게 돼 있는데 그 원료 같은 것들을 시행처장이 아마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이 돼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에 그런 요건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주석 교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제품을 섞었을 때 뭐 농도가 어떻게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과 제품을 섞는다라고 하면 0.1%짜리 제품하고 0.2%짜리 제품을 섞었을 때 그 비율을 어떻게 섞든 간에 0.2%를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섞는 거는 이제 비율이 넘어가진 않죠. 이제 다만 이제 원료를 별도로 넣었을 때는 초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당연히 배합 금지가 되는 원료는 아마 시행처장이 정하는 곳이 안 들어갈 거고요. 배합 제한이 있는 아까 보존제와 같은 것도 별도로 이렇게 섞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는 형태로 해서 아마 안전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 판매업자가 업을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그 소비자의 어떤 크레임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책임은 이 사람도 이제 업자고 책임 판매업자도 업자이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빠뜨렸는데 더 하나 아마 저기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는 여기에 공급되는 내용물이나 원료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책임 판매업자를 통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아마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는 마련을 하고 시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옆에 계시다 보니까 그 제조 판매업 쪽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제가 워낙 하실 말씀들이 많다는 제가 워낙 빨리 했는데 시간이 많이 당겨져서 혹시 여기 전문가분들께서 또 추가로 이제 첨언을 하시고 싶은. 그래서 이제 원료를 조제관리사가 다룰 수 있는 원료를 제한해가지고 두는 경우를 이제 상정을 해놓고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고 기존에 이미 소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품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자기 방식에 맞게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전 세계 소비자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것들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시장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자기의 소비 패턴에 또 반영하는 거죠. 같이 연동해서 그런 작용들이 나타나니까 그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브랜딩을 잘해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안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새롭게 되는 서비스가 무슨 차별성이 있고 어떤 뭐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뭐가 새로운 게 있느냐 하나 있다면은 약간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는 수준 정도. 그리고 지금 뭐 매장에서 그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매장에서 구경만 하고 다 모바일 가서 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장으로서 끌어들이는 정도의 효과 정도. 그래서 기존의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부가 서비스가 보다 더 다양화하고 그걸로 매장에서의 방문객들을 좀 더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어떤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은 소비자 영역에서 허위 가장 광고라든지 또는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를 첨가해서 대단한 새로운 기능성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사실은 그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리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생기는 편익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혼탁이라든가 기존에 관리되었던 방식들의 어떤 패턴들도 변화하거나 또는 조제관리사들이 별도,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업체와 독립된 별도의 매장을 자기가 다양한 화장품 제품들을 놓고 차려서 그거 여러 회사의 화장품 제품들을 브랜딩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관리 가능한 거냐. 그 국가 자격을 줬으면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폭을 확 넓혀버리면 생겨나는 시장에서 리스크 부분은 확 커지는 이 사이에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법정문만 보면 실제로 굉장히 국가 자격으로 조제관리사 자격을 준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은 원료들을 활용해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자격을 사실은 부여하는 거라고 상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사실은 시장에서 이후에 사후에 생기는 뭐 허위 가장광고 문제, 또 크레임에 대한 문제, 크레임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 또 트러블 생겼을 때 배상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소비자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가 2016년에 설문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을 해본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90% 이상으로 맞춤형 화장품을 또 사고 앞으로도 구매 의사가 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제 위생관리 및 부작용 우려 그리고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책임 권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향후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은 하고요. 아마도 시장에 활성화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요. 자 이제는
패널 토론을 좀 들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그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 시행 방안 그리고 제언, 질문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그 소속이라던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도 질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실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지목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코티티 시험연구원의 황보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화장품 시험검사기라서 사실 조금 관심이 있어서 오늘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아까 지금 아까 김준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쪽에서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알부틴 같은 경우는 조금 pH라든지 혹은 포도당 분야에서 좀 불안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내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블렌딩 함으로써 조금 히드로퀴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블렌딩 초반에는 블렌딩을 초반했을 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초반에 조제를 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생기다가 추후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가 분해가 더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조제가 된 상태에서 초반에 조제가 됐을 때하고 또 나중에 조제가 되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차이에 대한 좀 세부적인 방안이 좀 마련이 되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또 사실 그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항목 중에서 pH 항목 같은 경우도 지금 pH 항목이 사실 시각처 기준이 3.0에서 9.0 사이인데 보통 그래서 약산성이 또 피부에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기본 베이스 자체를 약산성으로 만들었다가 그 성분 조제할 때 성분 원료를 비타민C처럼 유효성 있는 원료를 썼는데 문제는 비타민C 같은 경우 아스코빅 액시드로서 좀 산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사실 섞었을 때는 3.0에서 9.0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3.1 이하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세부적인 방안이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고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진짜 그게 가장 우려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화장품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게 맞춤 화장품 처음 나왔을 때도 혼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것이 안정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호모 믹스를 돌린다든지 핸드 믹스를 돌린다든지 혼합 시에 유화 자체가 다 깨지거든요. 그랬을 때 안정에 따른 아까 이야기했던 알부틴 문제든지 또 pH 범위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럴 때는 판매할 때 사용 기한 같은 경우를 꼭 표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제조 아까 관리사 자격증인가 그쪽에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고 해야 될지 굉장히 아마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들 중에 자격증을 갖다 어떻게 시행할지, 그 범위가 한 4과목이라고 과장님이 했는데, 그게 아마 거기에서 그런 것을 잘 다뤄야만이 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소비자가 그냥 이렇게 제가 가장 이제 여기 아마 피부관리실 쪽이나 이런 데 오신 분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왜 가장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관리를 해주고 거기서 기존 내용을 갖고 와서 내가 알부틴이나 레티놀이나 또 혼합해주고 그 효과를 더 주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했을 때 그 안전성, 그다음 안정성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부작용이 올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을 할 때는 그 원료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 기한 같은 건 꼭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질문이나 제안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해서 온 글로벌 센터장 최정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오늘 거의 처음 들어서 제가 문외한이라서 드리는 질문일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그 주 교수님께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피부과나 아니면 피부관리사 아니면 에스테틱을 제공하는 그런 미용업체 같은 데서 제조관리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혼합을 했을 때 혼합을 하고 그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했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나거나 할 때 아까 조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럴 때 책임 소재에 관한 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제조물 책임법도 제대로 잘 갖춰지지 않고 있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투명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은 굉장히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아까 교수님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 아까 지금 시약 그 분들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부팅이 어떻게 들어가서 뭐 용해가 되고 뭐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어떤 그 신뢰를 가지고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대기업에서 어떤 그 판매를 가지고 판매처에다가 조제사를 데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판매를 하시고 제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소규모 업체들이 했을 경우에 생겼을 경우에는 결국은 또 정부나 이런 데서는 또 소상인 경우는 상의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굉장히 또 소비자의 발생이 됐을 때는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식약처에서는 반드시 좀 이런 책임 소재 부분을 입법을 하실 때 깊이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지금 혼합에 대한 부분 이제 같은 그런 문제 좀 많이 다들 이제 지적해 주시는 건데,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거 운영하는 형태는 어떤 이제 조제 관리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말씀은 판매자한테 다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지금 이 제공되는 어떤 지금 책임 판매업자들이 어떤 브랜딩하는 그 원료의 그 종류라든지 그리고 그 레인지 함량의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용이 나올 겁니다. 맞춤형 화장품 할 때 개인은 100%맞는 그런 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 케이스가 한 수백 가지 정도 이내에서 정해질 거라고 보고요. 케이스들이 제공되는 케이스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시뮬레이션 한번 다 하고 시험검도 다 하고 그런 형태의 그 기재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맞춤형 판매장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처음에 이제 조제해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그 책임 문제인데요. 이 책임은 이제 원칙적 법상에서 이 취지를 볼 때는 이 맞춤형 판매자한테 다 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제 관리사를 두고 적절하게 관리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일단 대전제가 맞춤형 판매자가 이제 책임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이제 어떤 원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조업자라든지 제조 판매업자, 책임 판매업자 이런 부분에 또 그 책임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대원칙은 책임 판매자가 맞춤형 판매자가 책임을 지도록 지금 법령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은 그 2003년인가 그 PL법 제조물자 책임자법을 시행할 때 우리 화장품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기능성 화장품은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소비자들이 사용했을 때 정보를 믿고 사용해도 왜 나는 미백에 효과가 없는지 출혈 개선에 효과가 없는지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굉장히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것의 대체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PL법이 시행되고 해보니까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일본의 사전조사도 일본에서도 이제 그거를 제조물자 책임자법을 먼저 시행을 했을 때 그거는 문제점이든지 많은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그걸 해보니까 크게 이렇게 우려될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우려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또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막 이렇게 시행하기 전부터 막 이런 것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일단은 하나하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식약처에서 하나하나 또 고민도 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PL법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특히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클레임을 걸까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브랜드 회사인 트로이 아르케라는 브랜드 회사에서 나왔고, 저는 이제 영업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9년 전서부터 1:1 맞춤 처방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트로이 아르케를 런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에 맞는 맞춤 처방 화장품이라는 컨셉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판매를 해왔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영업 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25개국의 수출, 그리고 국내에서는 피부관리실에 상품을 공급,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도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성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었던 부분은 법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또 최소한의 것을 또 보호하고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외 수출을 이제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대형 박람회들은 제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는 유럽 볼로니아 코스모프로프에도 나왔고, 다음 달에는 러시아 모스코바 인터참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한국 화장품을 수출을 했을 때 한국 화장품이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스에서도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국가관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업체들에도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었던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국 화장품과 중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과 일본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포럼에, 유럽 포럼에 나가서 한국 K-뷰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도 생각보다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어필이 K-뷰티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많은 우려도 있고 상품을 섞는 데 있고 맞춤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와 좀 걱정도 좀 있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보고 이런 법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율을 해나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영국, 프랑스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는 일반 피부관리샵에서도 화장품을 섞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또는 기계들도 나와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서 오래전서부터 진행을 해왔지만 이게 확산적으로 되지 못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전 존재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사의 이런 마켓쉐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브랜드 회사에 대한 마켓쉐어가 있을 텐데, 모든 소비자의 그 관점이나 소비자의 이제 혜택 쪽 또는 이제 국가의 브랜드를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법을 좀 개정을 한다면은 저희 같은 기업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외에서도 영업하고 국내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장에서 뛰는 사람으로서는 최소한의 보호를 하되 조금 더 마케팅, 확장성,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 당국이라는 게 그래요.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안전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맞춤형 화장품이 이제 저희가 시도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이미 이제 예전에 개인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걸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안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장품을 생산하는 그 업체에서는
라트별로 다 품질 검사를 완료한 다음에 출시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유형이 없었기 때문에 그 A라는 그 회사가 그 할 때 현장에서 만들 때는 한 사람한테 이 제품을 개인 맞춤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 4-5개의 샘플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관품도 있어야 되고 이제 어떤 그 테스트 검사하는 그 샘플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아마 이게 아마 모체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지금 이제 하시는 형태가 내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그 맞춤형 화장품 쉽게 도입하지 못했던 부분은 가장 저희가 우리 여러 분들은 이제 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를 확보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이 좀 늦어졌고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기술이 굉장히 글로벌 수준, 세계적인 수준이 됐고 또 관리할 능력이 생겼다. 제조업체나 이 취급환경업체들이 그런 어떤 능력이 그런 이제 자격이 생겼다 그런 어떤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이 제품 이런 맞춤형 화장품을 공부할 때 그런 스스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성 확보한 다음에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화장품 이 시행을 하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제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방문해서 많이 제안을 받고 있고 그 형태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확보고 안전성 문제가 아닌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태에서 소비자한테 보다 우수한 제품이 공급되는 어떤 그 절차상의 문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감히 규제를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질의는 이제 혹시 또 있으시면 프로그램 종료 후에 개인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신 방송객 여러분, 그리고 지정 토론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열린 프로그램 성공적으로 준비해주신 식품 안전처의 화장품 정책과 소통협력과 대변인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0회 식품의약품 안전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사업부서와 충분히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고 반드시 피드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열린 포럼은 제목이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매장 제품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요새 온라인 구매 때문에 많은 소비자 피해도 있는데요. 이 주제로 4월 24일 이번에는 그 광화문 1번가입니다. 저 광화문의 외교부 건물 1층에 광화문 1번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나 기사로 계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안전한 귀갓길 되십시오.